책을 읽는 당신이 별처럼 빛나길. 책방 별곡.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2만 번의 통찰입니다. 상위 1% 부자들이 부를 얻는 비밀. 저자 최현만, 한상춘. 출판사 한경 BP. 이론의 고수와 실전의 고수가 만났다. 최상위 부자들을 위한 투자 상담 1만 회. 최상위 부자들을 위한 경제 강의 1만 회. 2만 번 축적된 노하우로 예측한 최상위 부의 미래. 그럼 시작할게요. 집사형 재테크 전문가와 헤지펀드형 개모임. 재테크하는 개인들은 금융 지식 확보가 중요하다. 하지만 고객인 일반인의 입장에서 금융 지식 습득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세계적인 슈퍼리치들은 금융 지식으로 단단히 무장한 집사형 재테크 전문가들을 개인적으로 고용해 자산을 관리한다. 이러한 경향이 새로운 추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다양한 부자들의 돈을 모아 관리하는 금융회사들의 일반적인 프라이빗 뱅킹과는 달리 단 한 명을 위해 집중 자산 관리 서비스를 한다는 점이 집사형 재테크 전문가들의 특징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런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미국에서만 10,000명을 넘어섰고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집사형 재테크 전문가들을 원하는 슈퍼리치들이 늘면서 이들의 몸값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개인 차원에서 집사형 재테크 전문가를 두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특정 목적을 위해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 관리하는 헤지펀드형 개모임이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한국형 헤지펀드가 허용된 이후에도 강남의 복부인을 중심으로 개모임이 줄어들지 않는 까닭은 선진국처럼 헤지펀드가 탄탄히 자리 잡지 못해 이런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미흡하기 때문이다.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성행하는 이 헤지펀드형 개모임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일반 공모펀드와 달리 회원이 최대 30명을 넘지 않는다. 회원들이 10명 내지 15명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회원을 모집하기 위한 공개 설명회도 열리지 않는다. 회원을 대상으로 은밀하게 투자 정보가 거래되거나 개모임 때 전문가를 초청해 자체 투자 설명회를 연다. 새로운 투자 트렌드의 중심에는 각 금융회사의 PB센터나 자산운용사가 자리 잡고 있다. 심지어는 신뢰할 만한 점직 금융인들이 직접 개주가 되어 개모임을 주도하기도 한다. 이들은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자산운용사나 금융회사의 PB센터를 매개하거나 직접 운영하기도 한다. 이들 개모임이 투자 대상으로 가장 선호하는 분야는 역시 부동산 투자다. 한 시중은행에 근무하는 강남 PB센터 팀장의 얘기를 들어보자. 최근 유행하는 강남 지역의 개모임은 사실상 헤지펀드 성격이 짙다며 종전처럼 갯돈을 탈 때 만나는 자리에서 먹고 마시는 것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동산과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 교환을 통해 직접 투자하거나 심지어는 해외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투자 여행을 떠나기도 한다 라고 전한다. 실제로 갯돈을 부동산에 투자해 큰 돈을 번 사례도 많다. 압구정동에 사는 이른바 아줌마로 구성된 개모임의 개원이었던 L씨는 우리 개는 12명으로 구성돼 한 달에 500만 원을 내는 개다. 5번째까지 모인 갯돈으로 개원 공동 명의로 강북 아파트를 매입해 100%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며 투자한 아파트를 남에게 임대해 주지 않고 개원들의 모임 장소로 활용해 개원들이 아주 만족해한다 라고 말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갈수록 투자 대상이 금융상품 쪽으로 옮겨가는 추세다. 현재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유행하는 개를 포함한 사적 모임 펀드는 모금의 성격과 규모로 보아 둘로 구분된다. 하나는 모임 목적이 개처럼 펀드 결성이 아니라 사적인 모임에서 시작되는 경우다. 이때 모임의 경비나 친목을 위한 해외여행 등의 경비, 그리고 노후 여유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변에 소문난 금융 전문가에게 자금을 맡겨 운영한다. 모 증권사의 도곡 지점장은
우리 지점의 경우 계모임이나 동문회 자금, 사회 친목 모임 등에서 자금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며 위탁 자금의 20% 손실이 발생할 때 즉시 자금을 해체한다는 옵션이 있으며 최초 원금의 2배가 된 경우 원금을 인출해 각자 지분대로 돌려주고 운영을 하며 창출되는 수익금으로 모임 경비를 충당하고 나머지는 계속 적립한다라고 말했다. 다른 하나는 개 등 사적 모임 자체가 아예 자금 운용을 위한 소규모 헤지펀드의 성격을 띠는 경우다. 자금 규모가 클수록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고급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각계의 전문가를 초빙해 투자 의견을 물어볼 수 있어 유리하기 때문이다. 현재 이런 투자 모임이 강남에만 수십 개가 활동하고 있고 일부 개모임은 언제든지 100억 이상의 대규모 자금도 동원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슈퍼리치의 금융교육은 5세부터 시작된다. 한 나라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를 보면 1990년 전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기 전까지 냉전 시대에서는 전적으로 정치 군사력이 좌우했다. 그 후 다국적 기업에 의해 세계화가 진전되는 시대에서는 기업 경쟁력이 대변했다. 정확히 시기를 구별할 수 없으나 대체로 뉴 밀레니엄 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는 금융 부문이 급팽창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금융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됐다. 선진국들이 어린이 경제 교육에서 갈수록 돈과 관련된 금융 교육에 치중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금융 교육이 개인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소속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됐다. 어떤 이들은 어린이들이 돈을 너무 일찍 알게 되면 어린이다운 순수함을 잃지 않겠느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돈과 관련된 금융교육은 선진국일수록 시기를 앞당기는 추세다. 어린이 금융교육을 언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유아교육 전문가들도 관련해 의견이 분분하다. 기준에 따라 나름대로 적절한 시기를 제시하고 있지만 세계적인 슈퍼리치들이 언제부터 금융교육을 접했는지 알아보면 대부분 5세 전후로 나온다. 그렇다면 5세 전후로 금융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유치원 등에서 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어린이 금융교육의 중요성이 갑자기 강조되면서 반드시 일의 대가로 용돈을 주고 씀씀이를 어른들 가계부와 같이 기록하라고 강조하면서 시작한다. 갑자기 금융교육을 강조하다 보니 하긴 해야 하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방법을 택하는 유치원들이 많다. 반면 선진국의 경우 부모를 통해 자연스럽게 금융교육을 접한다. 금융교육 시기가 5세 전후라 했지만 워런 버핏 등과 같은 세계적인 슈퍼리치들은 그 이전부터 금융교육을 받았다. 부모로부터 접했기 때문이다. 슈퍼리치들의 금융교육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된 모태 금융교육이자 최하된 금융교육인 셈이다. 일반적으로 부자인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녀들이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이유도 물려받은 상속 재산이 많아서라기보다 남보다 금융교육을 일찍 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서는 자연과 동식물의 활동을 통한 생태 경제 교육이 유행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생태에 대한 관심이 높은 데다 대부분 자연과 동식물이 오랜 기간을 거쳐 지금의 모습으로 진화한 이유는 한정된 여건에서 최적의 모습을 갖출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정된 여건의 최적의 모습이라는 개념은 부족한 재원으로 무한한 욕망을 채우는 경제의 기본 원리와 같다. 지금까지 가장 오랫동안 생존해온 자연과 동식물은 가장 효과적으로 경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생존이 가능했다는 의미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간에 일단 배운 금융 지식을 어린이들이 몸에 익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돈을 찍어내는 한국은행에 방문하거나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증권회사를 견학해 금융교육과 현실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체험적으로 습득하도록 해야 한다. 또 경제 놀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배운 것을 스스로 체험해보게 하는 것도 좋다.
어떤 방법을 택하든 부자가 되기 위한 경제 안목을 갖추도록 하려면 가능한 한 빨리 금융교육을 시작할 것을 권한다. 스스로 금융상품을 고를 수 있는 FQ를 기른다. 재테크 시장은 여러 기준에 의해 달리 정의되지만 돈을 번다는 면에서는 양질의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성공할 확률이 높은 곳이다. 특히 우리처럼 중진국 이하에 속한 국가일수록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시간이 갈수록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국가의 녹을 받고 사는 공무원들에게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요즘 관심이 높은 주식시장을 예로 들어보자. 크게 보면 증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그리고 동학개미라 하는 개인 투자자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 대상으로 선택한 기업은 전문 이코노미스트와 애널리스트들이 철저하게 분석한다. 심지어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보다 그 기업에 대해 더 상세하게 아는 경우가 많아 아예 최고 재무 책임자로 채용되기까지 한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경제신문 TV, 인터넷, 유튜브 등과 같은 매스컴이 추천하거나 주식 투자에 밝은 사람들이 추천하는 주식을 기동량해서 사게 된다. 이 때문에 정보의 질과 양적인 면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에게 엄청나게 뒤처질 수밖에 없게 되고 수익률도 떨어졌다.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에 투자할수록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이익을 퍼준다는 말까지 나오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이런 속성을 지닌 재테크 시장을 외면한 채 돈을 벌겠다고 성급하게 뛰어드는 사람의 경우 그때그때 좋아 보이는 주식과 부동산을 사게 된다. 주변에서 어떤 주식이 좋다더라, 어떤 지역에 개발 계획이 있다더라 하면 귀가 솔깃해져 장기간 보유하기보다 성급히 교체하곤 한다. 따라서 투자에 따른 이익보다 비용만 많이 치르게 된다. 요즘 들어 부쩍 관심이 높아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투자는 더 그렇다. 투기라는 말이 더 어울릴 정도다. 생각해봐야 할 것은 주식에 처음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처음으로 매입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사실이다. 짧은 기간에 많은 수익을 얻다 보면 마치 세계적인 투자 구루가 된 양 다른 것을 아랑곳하지 않는다. 오히려 첫 투자 성공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돈을 투자하고 심지어는 여윳돈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아 투자한다. 이런 경우 대부분 투자 횟수가 늘어날수록 손실액이 커지게 된다. 이 때문에 재테크 관련 책이나 재테크 강사, 그리고 최근에는 유튜브 방송에서 추천하는 방식대로 주식을 사거나 부동산에 매입하면 물론 어쩌다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는 성공 확률이 아주 낮다.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재테크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재테크에 접근하는 방식부터 달라져야 한다. 대한민국 상위 1%에 속하는 부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일반인들이 여윳돈이 생기면 흔히 돈을 불릴 수 있는 재테크 수단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아 보인다. 그러나 곰곰 따져보면 주식과 부동산, 채권, 달러, 금, 그리고 최근에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정도다. 다른 금융상품들은 재테크 수단들을 어떻게 혼합하느냐, 어떤 금융기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명칭만 달라질 뿐이다. 이런 속성을 감안해보면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 하더라도 재테크 기본 수단에서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 높은 수익을 낼 가능성은 줄어든다. 특히 우리의 경우 주식과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중요하다. 그런데도 금융회사들은 새로운 상품이 나올 때마다 마치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대대적으로 광고에 열을 올리거나 판매 경쟁을 한다. 또 재테크를 저축처럼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하기보단 단기간 빨리 성공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들의 광고에 쉽게 동요돼 가입하게 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들은 보유하는 통장이 많아 뿌듯해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최종 목표인 투자 수익은 커다란 성과 없이 오히려 통장을 없애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다가
애꿎은 창구 직원과 싸우는 장면이 가끔 펼쳐진다. 잠시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의 영업 방식을 살펴보자. 이상적인 금융회사라면 고객의 이익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생존하는 포지티브 영업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 이 전략이 가능하려면 금융회사들이 뛰어난 인력과 전문 지식, 그리고 고객을 지향하는 경영 기법 등을 갖춰야 한다. 논란의 소지가 있고 분명 예외는 존재하지만 고객인 주변 사람들이 자주 당하는 사례를 들어 우리 금융회사들은 어느 위치에 있는지 판단해보자. 최근 금융이 실물보다 약 3배에 달할 정도로 커져 있어서인지 정책 당국이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해 금리를 변경하는 일이 늘고 있다. 세계중앙은행 격인 미국 중앙은행이 코로나 사태를 맞아 무제한 통화 공급을 추진한 이후 더 심해졌다. 만약 코로나 직후처럼 우리 경기가 어려워진다면 당연히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기준금리를 내린다. 실제로 2단계 이상 한꺼번에 빅스텝으로 내렸다. 이때 경기 부양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금융회사들이 예금 금리보다 대출 금리를 가능한 한 빨리 내려야 한다. 그래야 기업과 개인이 부담하는 금융 비용이 줄어들면서 소비와 투자가 살아난다. 하지만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대출 금리를 내리면 수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비용에 해당하는 예금 금리를 내려야 수익이 늘어난다. 금융통화위원회가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 금리를 내리면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예금 금리를 내리는 대신 대출 금리를 내리는데 주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경기 부양 효과는 제한된다. 반대의 경우는 더 심하다.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높아지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이고 주식, 부동산 등 자산 시장에 낀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준 금리를 인상하면 예금 금리가 올라가야 하지만 금융회사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대출 금리부터 올려 기준 금리를 내릴 때보다 금융 소비자에게 더 전가한다. 이 경우도 인플레이션 안정과 자산 거품 해소 효과도 제한된다. 금융회사 입장에서 예금 금리를 올리면 수익이 감소하지만 기준 금리 인상을 명목으로 대출 금리를 올리면 그만큼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기준 금리를 올리면 금융회사들이 30분이 아니라 20분도 안 돼 대출 금리를 올린다는 말까지 나온다.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린 기업과 개인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공유 경제가 요구되는 코로나 사태처럼 어려운 때일수록 이런 상황은 더 심해져 배신감까지 들게 한다. 젊은 세대와 소상공인일수록 그렇다. 금융회사와 금융회사에 속한 사람들이 추천하는 금융상품을 얼마나 믿어야 하나 의문을 갖게 만드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분명 이들이 추천하는 금융상품을 액면 그대로 믿고 따를 수는 없다. 이들이 추천하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더라도 고객의 입장에서는 판단할 수 있는 금융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특히 복잡한 파생금융 기법을 토대로 이를 권유하는 금융인조차 제대로 모르는 금융상품인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 주가 예측은 어떻게 할까? 증시는 고도의 복합 시스템이다. 그런데도 주가 예측론자들은 이미 지나간 자료를 토대로 예측 모델을 개발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모델은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시켜 주가 변동을 유발하는 복합 변수들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다. 국내 증권회사들의 주가 예측을 되돌아보면 이런 모델들의 비효율성이 드러난다. 정작 예측이 필요할 때에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더욱이 주가의 방향이 바뀌고 있거나 게임의 규칙이 변한 뒤에야 비로소 터닝 포인트를 알린다고 유난스러운 경우가 많다. 증시의 복잡성은 대부분 국내 증권사들이 의존하는 것처럼 불과 몇 개의 선행 지표로 포착할 수 없다. 현재 미국의 경기 사이클 조사연구소가 개발한 예측 모델이 이 분야에서 세계를 평정할 수 있을 정도로 성공할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경제 사이클 큐브라는 다차원적인 모델 덕분이다. 경제 사이클 모델을 보면
현실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다양한 지표를 통해 바라보며 경제 내에서 형성되는 방향성 변화를 놓치지 않는다. 경제 복잡성에서 유발하는 뉘앙스나 추세 변화를 포착하려면 이 방법만이 최선이자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일본과 한국의 부동산 시장,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일본과 다른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거품이 발생한 주체가 일본은 토지와 중소부동산업자가 중심이 됐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과 가게다. 거품 정도도 일본의 경우 정점기에 부동산 총액 비중이 국내 총생산의 5.5배까지 급등한 반면 우리나라는 매년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수준보다 낮다. 문제는 거품 형성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이다. 부동산 가격이 꺾이면 우리 경기가 쉽게 장기간 침체 국면에 빠질 확률이 높아 보이는 이유는 일본의 부동산 거품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10년 이상 동안 장기 침체 국면을 지속시켰던 이른바 5대 함정에 우리도 이미 빠져 있기 때문이다. 5대 함정 중 정부의 의도대로 경제 주체들이 반응하지 않아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정책 함정이 나타난 지는 오래됐다. 특히 경기 회복책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금리 인하 정책은 유동성 함정에 빠져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FED 의장 시절 제시했던 금리 기능을 할 수 있는 실효 하안을 구해서 비교해보면 저금리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태생적으로 돈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생활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 때문에 얼마를 벌어야 할 것인지 알고자 한다면 어느 누구도 서로 같을 수 없는 각자의 경제 활동과 생애 주기부터 알아야 한다. 같은 시대에 살더라도 사람마다 경제 활동과 생애 주기에 따라 필요한 돈의 액수가 다르다. 돈을 얼마나 가져야 부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일률적인 목표를 제시하기가 어려운 것도 이 때문이다. 목표가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돈 버는 방법을 제시한다면 공감을 얻기가 힘들다. 역선택 이론을 적용하면 제목만 다를 뿐 비슷비슷한 내용을 담은 그 많은 재테크 책들이 팔리는 이유도 돈 버는 목표에 관한 정답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최근 들어 생애 주기가 급변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대부분 사람들은 20대 후반에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특별한 과오를 저지르지 않는 한 법정 정년인 58세까지 근무가 가능했다. 평균 수명도 70에서 74세에 불과해 은퇴 후 생존 기간이 길어야 15년 안팎이었다. 이때만 하더라도 특별한 노후 설계가 필요 없었다. 근무 기간에 얼마를 저축하든 퇴직금 누적제가 실시됨에 따라 한 직장에서 30년 동안 근무한다면 대기업의 경우 퇴직금이 대략 3억 원 정도 나온다. 짧은 노후 기간을 생각하면 이 퇴직금만으로도 은퇴 이후의 필요 자금이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했다. 예외가 없진 않겠으나 효행심이 강한 자녀들이 부모 공양도 잘했다. 최근에는 근로자의 정년이 법적으로는 60세까지 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50세 전후로 앞당겨졌다. 한국 노동시장을 주도하는 4대 그룹의 경우 초임 인원의 평균 연령이 50세 전후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평균 수명은 늘어나 한창 일할 50세의 경우 90세까지는 무난히 살 수 있다고 관련 전문 기관들은 전망한다. 그 또한 변한다. 평생 필요한 돈을 추산하기 어려우니 얼마가 있어야 부자인지에 대한 질문에도 답하기 어렵다. 중요한 건 돈을 모아 부자라는 타이틀을 따는 게 아니다. 내 삶에 얼마가 필요한지 예측해보고 이에 따라 제대로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여기까지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복하고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